안녕하십니까. 식량닷컴 김규태입니다. 푸드플랜 뉴스농장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먹거리 분야 뉴스 브리핑과 심층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오늘은 경기도 시흥시에서 친환경 농업을 하면서 시흥시의 먹거리 정책을 일구어 가고 계신 김경숙 시흥시 먹거리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모시고 시흥시 푸드플랜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면 4월 3일 수요일 제11회 푸드플랜 뉴스농장을 시작합니다. 친환경 농업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신소희 김포시 친환경 학교급식 출하의 사무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포시 친환경 학교급식 출하회에서 사무장을 맡고 있는 신소희입니다. 예, 이번 주 친환경 농업 뉴스 전해주시죠. 네, 지난주 경기도권 몇 곳에 마늘 양파밭을 돌고 왔는데요. 양파에는 벌써 녹균병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녹균이라고 하니 늙는 균인가 싶으실 텐데 한자로 보면 이슬 노자에 곰팡이, 그러니까 균, 이슬 곰팡이라는 뜻입니다. 비가 많거나 일교차가 크면 이슬이나 안개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비교적 서늘하고 습한 환경에서 잘 자라는 병입니다. 마늘은 춘부병, 흑색 썩은 균핵병이 문제입니다. 둘 다 차가운 곳에서 잘 자라는 병으로 이것들도 습하고 차가운 온도에 잘 발달합니다. 개인적으로 이 중에 흑색 썩은 균핵병을 제일 미워합니다. 친환경에서는 아주 오랫동안 파속 채소를 심지 않은 땅에 심는 것 빼고는 확실히 방지할 방법이 없는 병이고요. 한번 들어오면 밭을 아주 망가뜨리는 병이죠. 이건 약도 없습니다. 춘부병이라고 하는 병은 잎집 썩은 병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약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건 균핵병처럼 전염성이 높거나 크게 번지지 않기 때문에 아주 살짝만 미워하고 있습니다. 농장님, 겨울이 따뜻하면 밭에 뭐가 많은지 아세요? 겨울이 따뜻하면 얘네들이 이제 병충해들이 네. 겨울에는 얼어 죽어야 되는데 네. 얘네들이 이제 월동을 하니까 네. 병충해가 많아지겠죠. 그렇죠. 대부분 제가 질문하면 몰랐는데요 하시더니 오늘은 정답을 말씀하시네요. 예, 지금 마늘 양파밭에 만약에 마이크를 대고 소리를 증폭시키면 어쩌면 버글버글버글 하는 소리가 들릴지도 모릅니다. 총채벌레, 작은 뿌리파리, 뿌리응애, 파옥진딧물, 곤자리파리 뭐 다양한 친구들이 겨울잠을 깨고서 일어나서 완전 난장판을 벌이고 있더라고요. 흔히 벌레랑 병은 다른 분야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벌레랑 병이 생각보다 밀접합니다. 이놈들이 옮겨다니면서 갖가지 못된 병들을 옮겨놓기 때문인데 벌레를 제어하지 못한 밭은 병도 많이 들어옵니다. 농장님, 이번에 또 문제인데요. 친환경에서 이런 병들을 어떻게 방지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친환경 양파 마늘 밭에서. 그러게요. 그 부분은 잘 몰라요. 네, 그러니까 여기부터는 좀 전문적입니다. 그래서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친환경 병은 예전에는 어떤 약이 좋아? 어떤 방식을 써라? 이런 말씀 많이 했는데 지금은 사실 어떤 약을 쓰는 게 좋냐고 물어보신다면 예방을 하시라고 하지 치료를 하시라고 말씀을 안 드립니다. 병은 예방적인 방제로 적어도 열흘 간격으로 동계열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보르도액이나 동수화제 이런 걸로 방지해 주는 게 가장 쉽게 관리하는 방법이고요. 병이 들어왔다면 무슨 짓을 해도 사실 답이 크지 않는 게 친환경입니다. 발병하면 사용해 보셨을 때 잘 들었던 치료제 쓰는 게 사실은 제일 맞다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치료용 공시자재로 바꿔서 사용하고 시간 여유가 되면 치료용 약재를 발병 부위에 뿌리고 나머지는 또 보호살균제를 마구 뿌려주는 거. 그게 저희는 실제적으로 병이 들어왔을 때 치유하는 방법입니다. 저게 그 치료용 공시자재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친환경 중에서 유기 단계를 농사를 지으려고 하면 그
법적으로 공시를 내어놓은 자재들이 있어요. 6위에는 이 성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는 가이드라인을 가진 상태에서 어떤 자재들을 시험을 하고 그 시험이랑 그 서류에 합격을 한 것만이 유기농 자재로 영양제가 됐던 살충제가 됐건 살균제가 됐던 사용할 수 있는데 그 관리하에 있는 것들만 사용해야 친환경에서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근데 친환경 제재들은 이렇게 사용을 해도 네. 그게 뭐 우리가 이제 농약 뿌리는 것처럼 이렇게 잘 안 죽는다면서요. 그게 거의 안 문제지. 죽죠. 그래서 보호살균제로 보호를 하라는 건데요. 여기 지금 앞서 말씀드린 보르도액 같은 경우가 사실은 옛날에 프랑스 지역에서 프랑스 보르도 지역에서 하도 서리를 많이 해가니까 포도 농가들이 이 포도 도난을 막기 위해서 구리 성분을 석회에 개어가지고 포도에 발랐대요. 그러니까 이게 유황 냄새 나는 거 뭐 그거 아니요, 뭔가요? 황하고는 좀 달라요. 이거는 구리 성분인데 산화된 구리는 허롱색이 나는데. 그러니까 네. 이제 우리가 이제 아는 약 중에 하나가 예. 이제 그 유황합제라고 하는. 네네. 그거하고 보르도액하고는 다른 다른 거예요. 그거는 예, 이거는 구리. 그래서 이 구리 성분을 포도에 발라놓으니까 정말 맛이 없어 보이니까 서리를 안 당했대요. 문제는 그 성분을 바른 밭에서 그 녹균병이 하나도 발병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발병을 안 했대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 유기농 자재 중에 포도밭의 녹균병 치료제로 개발이 돼서 그 지역의 이름을 따서 보르도액이라는 이름을 쓰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르도액 그거 그냥 동네 이름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게 워낙 보호 살균력이 좋아서 사실은 관행, 그러니까 일반 농약에서도 이 성분을 사용해서 농약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수화제, 쿠퍼수화제 뭐 이런 게 있는데 친환경에서도 이 동수화제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 그 친환경 공시자재들이 충분히 있고 요거 정도는 일반적인 그 관행 농가에서 쓰는 약만큼 그 이상 잘 쓰면 보호 살균의 역할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자꾸 물어보시면 봄 되면 그때부터 열흘 간격으로 이거 안 비싸거든요. 다른 약재들은 엄청 비싸요. 근데 이거 가격 자체가 그렇게 비싸지 그럼 않아서. 보르도액이라는 게 이제 집에서 네. 제조하는 게 아니고 기성에 나와 있는 것도 제품. 있고 제조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물만 몇 백 타가지고 그냥 뿌릴 수 있는 것도 있고, 근데 단점이 좀 있긴 해요. 만드는 것도 복잡하고, 요게 구리이온이 그러니까 마늘을 싹 감싸고 있다가 비나 아니면 이슬에 이산화탄소 성분이 석회를 녹이면서 그 안에서 구리이온이 용출되고 그거에 세균 보호막이 닿으면 얘네들이 이걸 터져 죽는 거래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신소희 사무장님은 진짜 전문가네. 뭐 술술 나오네. 그러다 보니까 구리 성분이 빨리 녹는 조건이 만들어지면 이게 구리가 너무 빨리 녹아 나와서 약해를 입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요 작물이 좀 색깔이 나빠지거나 뭐 그럴 수 있다고 해서 조심해야 된다. 이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그 문제가 아니라면 비가 오기 전날이나 이럴 때 뿌리는 거 조금 조심해야 되고요. 그것만 아니면 정말 좋은 보호살균제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환경 농업 하시는 분들은 신소희 사무장님 지금 무슨 일 하나 잘 보고 있다가 그걸 딱 하면 그것만 따라해도 일단 한 80점 맞겠는데. 또 선배님들이 더 잘하시죠.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하시고 똑똑하신 선배님들이 친환경에는 엄청 많으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파옥 진딧물 출현 소식도 또 있어가지고 제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사실 파옥 진딧물은 경기권에서 그렇게 많이 나왔던 충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혹 진딧물이 하는 짓이 정말 나쁜 짓 중에 하나가 단순히 우리한테서 마늘파를 좀 나눠 먹는 수준이 아니고 바이러스성 병들을 옮겨놓거든요. 그것들을 옮기다 보면 다른 종류의 바이러스들이 파, 마늘, 양파 뭐 이런 데로 옮겨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수확량이 차차차차 줄어들게 되는데 이게 진딧물에서 상당히 많이 옮겨가요. 그런데 이 파속, 그러니까 부추, 양파, 마늘 뭐 이쪽 애들은 이 파옥 진딧물이 제일 못된 놈이거든요. 그 진딧물 중에선 얘네들은 천적 관계도 이때가 너무 추울 때라 천적들이 아직 다 잠자고 있거든요. 노지에서는, 그러니까 한대에서는. 그런데 다 잠자고 있으니까
이 진딧물들을 잡아먹을 애들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뭐 어떻게 방제를 해요? 예방을 해요? 그래서 지금 진딧물은 오일 종류, 그러니까 그 벌레들은요 코로 숨을 쉬지 않고 옆구리에 있는 기공으로 숨을 쉬거든요. 그래서 물에다가 오일 종류를 타가지고 뿌리게 되면 숨이 막혀요. 그래서 좀 불쌍한 방법이긴 한데 애들 숨 막혀서 죽게 하는 방법을 써요. 그거는 그 벌레들한테 직접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친환경 약재 중에 맞지 않아도 죽이는 거는 몇 가지 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 자담 오일이라고 원래 좀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오일, 그러니까 오일에다가 약간의 그 중화제라고 해야 되나요? 그 저기 이거를 물이랑 유화제랑 몇 가지 가리랑 이런 것들이 섞여가지고 하나의 그 오일이 만들어지는데 요거를 타가지고 주기도 하고요. 근데 요거는 물이 연수가 돼야 돼요. 딱딱한 물에서는 왜 우리 빨래할 때 그 센 물에다가 빨래하면은 거품도 안 나고 빨래 때도 안 지잖아요. 그 비슷한 게 이 자담 오일이라는 게 사실 뭐 오일류라기보단 물비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로 물비누 비슷하게 만들어서 쓰는 거거든요. 야, 이거 뭐 친환경 이 제재는 네. 얘기를 해줘도 이거 뭐 쓰기도 어렵겠는데 일반 해보면 사람들이. 근데 이게 돈은 제일 덜 들어요. 음. 실제로 20리터짜리 그 저기 식용유 한 통이랑 가리랑 뭐 몇 가지 성분만 있으면 뚝딱 만들거든요. 그러면은 사무장님도 네. 직접 그렇게 해서 써 본 네, 적이 있어요? 만들어서 써요. 예, 이게 자재비를 많이 줄일 수 있으니까. 그리고 아니면 돈이 좀 되고 다른 거 혼용이나 이런 게 좀 자유로우려면 파라핀 오일을 사서 쓰거든요. 요것도 친환경 공시자재 중에 공시자재가 아니고 원료 물질로 저희가 사용할 수 있어요, 법적으로. 그래서 요거를 이 안에다가 몇 가지 그런 독초라고 하죠. 독이 있는 그 성분들 같은 거를 집어 넣어서 이제 살충력을 높이는 거예요. 잘 아시는 국화. 그러니까 제충국이라는 제충국. 예, 그게 국화 아시잖아요. 국화 아시니까. 예, 거기에 피레스린이라는 성분, 그다음에 우리가 경기 여기 김포에서는 도둑놈의 지팡이라고 불러요. 고삼. 그래서 거기에서 마트린 성분이 나오고요. 님이라는 거는 저쪽 그 동남아시아에서 열리는 열매인데 되게 독특하게 생겼고 냄새가 되게 지독해요. 그리고 데리스도 고삼이랑 되게 비슷하게 생긴 식물인데 우리나라에서 자라진 않고요. 그다음에 잘 아시는 계피. 얘도 상당히 그 곤충들이 되게 싫어해요, 이 냄새를.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 가지씩 섞어가지고 이런 것들도 이렇게 제품으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예, 원료 자재로도 팔고.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친환경 시작했을 때는 가을이면 등에다가 배낭 메고 산에 가서 독초들을 다 캐왔어요. 그래서 알코올에 재워가지고 이렇게 자담 오일에 섞어서 쓰고, 그래서 가을이면 10만이가 되고 여름이면 농사꾼이 됐었는데. 몇 년생이에요? 뭐 그 옛날 얘기를 듣는. 그렇죠. 선녀와 나무꾼도 봤습니다, 제가. 예. 예, 그렇게 해서 이런 약재들을 쓰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 썼던 성분들이 방금 말씀드렸던 거 섞이지 않게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때려 넣으면 죄송합니다. 때려 넣는다는 말이 그렇게 좀 얌전한 말은 아니지만 그 말은 알아듣겠네. 네. 그래서 얘네들을 같이 집어넣게 되면 한 번에 확 죽일 수는 있는데 그 다음에는 이 중에 어떤 거를 넣어도 잘 안 죽어요. 진딧물은 내성이 생겨서 내성이 되게 빨리 생겨요. 왜냐하면 새끼를 일주일에 한 번씩 까는데 그 중에 살아남은 놈은 이거를 어떤 걸 맞아도 안 죽어요. 그러면 계속해서 걔 후손들은 얘네들한테 다 반응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섞으면 안 좋고 한 개씩 섞어서 이제 계속 성분이 다른 걸 돌려서 이거는 그게 기술이겠구만. 예, 이거는 일반 그 화학 농약 쓰시는 분들도 이렇게 쓰세요. 같은 성분이 그러니까 제품명이 다르다고 해서 다른 게 아니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성분이 뭔가가 중요한데 친환경 자재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어떤 거는 신경을 마비시키는 독이고 어떤 거는 흥분을 시키는 독이고 이게 다 작용점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요것들을 따로 떼어서 쓰면서 앞서 말씀드린 오일로 해서 물리적으로 숨을 막혀서 죽는 거 두 가지를 한꺼번에 노리는 거죠. 이야, 이게 친환경 농민들이 예. 굉장히 존경스럽습니다. 참 이게 진짜 친환경 농업을 하는 게 참 네. 쉽지가 않네요. 네. 그래서 이게 여태까지 제가 드린 말씀, 설명, 처방 진짜 어려우시죠? 그래서 친환경 마늘 양파 키우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친환경 농가, 파마늘 농가, 그다음에 양파 농가가 이 방송 보고 계시다면 잘 보시고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드시는 분들이 이 방송 보신다면 이렇게 어렵게 생산되는 친환경 마늘 양파 많이 예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친환경 농업을 하시는 분들은 네. 이게 이제 화학약품을 치는 것처럼 얘들이 금방 죽지도 않으니까 주로 네. 예방 위주로 한다고 네.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친환경 농업 하시는 분들은 더 농작물에 대한 뭐 관찰이나 이런 게 더 자주 하시는 것 같더라고. 훨씬 많이 해야죠. 아니 이제 얼마 전에 그 어떤 분을 인터뷰를 좀 했는데 이분이 그 농장에서 배농사 하시는 분인데 농장에서 그 작년에는 얘네들이 이렇게 보통 한 3번 정도 이렇게 부화를 한대요. 네. 근데 작년에는 4번을 부화를 했다는 거야. 아. 그걸 어떻게 하냐 이제 이랬더니 네. 지금은 벌레가 없는 시기인데 벌레가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걔네들이 겨울에 죽지도 않고 월동하면서 그러면서 작년에는 피해가 굉장히 컸다고 이제 그런 말씀을.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왜 토마토 뿔라방 이게 나왔었잖아요. 저희 친환경 농가에서는 처음에 이게 뿔라방이라는 걸 모르고 벌레라고 생각하고 계속 방제를 하시다가 뿔라방이야 하는 순간 모든 세계의 정보, 본인이 아시는 정보 공부하러 막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방제를 시작하셨는데 솔직히 관행은 등록약제가 있어요. 근데 안 듣는데요. 사실은 그 관행도 안 들어서 세계적으로 문제가 된 건데 그 상황에서 지금 농장을 가봤더니 상당히 많이 버티고 계신 거예요. 오히려 여기 김포에도 관행농장도 들어왔거든요. 근데 거기는 죽겠다고 난리가 나시고 친환경 농장은 거의 매일매일 가서 하다못해 잎사귀 따고 손으로 하고 돋보기 끼고서 하나씩 눌러 죽이는 거라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지금 버티고 계세요. 그래서 수확은 하겠지. 근데 좀 그러니까 많이 골라내고 많이 손을 봐야 될 것 같아서 힘들지라고 말씀을 하셔서 야, 친환경이 진짜 노가다구나 그런 생각. 이러면 노가다라는 단어를 쓰는 게 좀 그런데 정말 그 말도 친숙합니다. 네, 그 정말 애쓰고 계시구나. 애쓰는 거에 너무 익숙하니까 정말 무서운 게 들어와도 헤쳐나가고 계시는구나 싶어서 좀 안쓰럽기도 하고 멋있어 보이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뭐 갈수록 뭐 기후가 이렇게 포악해지고 네. 예, 뭐 이제 그러면서 더 이렇게 농사하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오늘은 여기까지. 예, 지금까지 신소희 사무장님의 친환경 농업 뉴스 브리핑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농업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이종준 김포경실련 사무국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이번 주 도시농업 뉴스는 어떤 게 있나요? 네, 이번 주 도시농업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소식은 네덜란드 알메르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농업 프로젝트입니다. 예, 알메르시는 네덜란드의 수도인 암스테르담에서 동쪽으로 약 30km 거리에 있는 신도시로 60년 전부터 호수를 간척하여 조성되었으며 1976년에 첫 이주를 시작으로 2022년 현재 인구 22만 명이 거주하고 있는 곳입니다. 오늘 소개하는 세계 최대의 도시농업 프로젝트는 알메르시에서도 오스터볼드라는 도시농업 특별지구의 얘기입니다. 오스터볼드는 면적 43제곱킬로미터의 도시농업 특별지구로 2022년 현재 1000가구 3,300명이 생활하고 있으며 전체 지구가 개발 완성되면 15,000가구 4만 명이 거주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예, 우선 관련 유튜브 영상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We would love to take you on a journey into the future. More people are getting interested in this unique perspective every day. Everything is possible in the future. This is more than just building your dream home. We are talking about developing the entire area together with your neighbours. From farmland to building land, and from plot land back to agriculture fields. It's a new concept about living and how to make a more sustainable world. Living in the future is totally unique and possible. We know this because it's already happening. It's called Oosterwolde, the newest and the most daring neighbourhood of Almere. In Oosterwolde, living is something you do together, in a community with shared principles. For example,
living on a field where the outsides are accessible to everyone due to public access areas, where you can enjoy a stroll. And everybody uses at least half of its property to grow food on. This is what we call urban agriculture. This is a new concept, but in fact it's an old way of living, because already in the Middle Ages food was grown within the city walls. This way you can always grow your own food. And if you take it even a step further, you can make a living out of growing your own food. You can find a self-harvest garden with a subscription model where you can harvest your own vegetables throughout the year, and a cooperative has been founded to help each other with sowing, cultivating and harvesting. An app made by this cooperative informs about what everybody is growing. These products will then be sold in a local supermarket. Locals for locals. When you combine urban agriculture with other business, like catering industries or recreation, more initiatives arise. Like a B&B with its own wine vineyard, a tea house which also provides special care, or a nursery only for organic plants. Moreover, we have an organic tree farmer that grows trees on borrowed land, local, sustainable and responsible. This way you create short supply chains that provides food into the entire area. Eventually, we would like to fill 10% of the food basket of Almere, because that is one of the main objectives of Oosterwold. We like to call it the biggest urban agriculture project of the globe. This is the most sustainable way of living. 예, 동영상을 보셨는데요. 어떤 모습이 세계 최대의 도시농업 프로젝트일까요? 동영상에서는 계속 농사만 짓는 모습이 나오니까 당연히 도시농업과 연결으로 생각하실 텐데요. 오스터볼드는 간단히 정의하면 계획된 무계획 도시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선 오스터볼드는 도시계획에 따라 택지 18%, 도로 8%, 공공녹지 13%, 수공간 2%, 도시농업용지 59%로 정해져 있으면서 토지를 개인, 조합, 부동산 개발 회사에게 분양을 하는데요. 토지 매입자는 자체적으로 주택 건축 계획을 세우고 건축해야 합니다. 이러한 건축 과정에서 일반적인 주택의 형태, 크기, 방향 등의 건축 규제가 전혀 없이 자유로이 토지주의 디자인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있는데요. 가장 큰 규제, 아니 특징이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오스터볼드에서는 매입한 토지의 51% 이상을 도시농업 용지로 활용해서 농사를 해야 하는 조건입니다. 농사를 안 지으면 오스터볼드에 살 수 없는 것이죠. 주택 건축 허가를 신청할 때부터 도시농업 계획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도시농업을 통해 알메르시는 지역사회 먹거리의 10%를 자체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농산물 소비자 요구에 맞춘 다양한 도시농업 콘텐츠를 개발, 보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스터볼드에서의 가장 중요시하는 점은 알메르의 지역사회 생활 원칙을 공유하는 공동체와 함께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표현 문구가 좀 많이 어렵습니다. 정보의 원문 해석을 잘 하려면 영어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제가 좀 그건 많이 부족합니다. 예, 오스터볼드에서는 도시농업이 생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체험농장으로 운영도 가능하며 협동조합을 통해 수확, 판매 정보를 모든 소비자와 공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농사를 레크레이션처럼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농사하면서도 뭐 생활하고 뭐 사는데 불편이 없다면 이게 뭐 파라다이스 아니에요? 이런 데가. 참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제가 이제 이 소식은 지난번 경기도 도시농업 시민협의회 총회 때 이창우 박사님이라는 이제 도시농업 연구하시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이제 주로 외국 도시농업 사례를 연구하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여태까지 이거 말고도 다양한 소식을 많이 전해주셨는데 요번에 들은 소식 정말 인상 깊었어요. 이 소식이. 그러니까 시에서 정말 도시농업만 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고 그 안에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자기의 그 개성을 발휘한다고 할까요? 거기 이제 농사까지 합치면서 정말 편안한 도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더라고요. 우리도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농업이 워낙 어려우니까 농업을 해서 돈을 만들고 뭐 애들 가리키고 뭐 노후 준비해야 되고 이거 참 굉장히 이제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문제가 없다면 그런 이제
그 지금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뭐 이제 농사를 해서 돈을 그렇게 크게 많이 안 벌어도 살 수 있다면 참 농사는 굉장히 자유롭고 좀 이제 그런 곳인데 좀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뭐 은퇴하신 분들이나 이제 그런 분들한테는 굉장히 이런 도시농업 같은 게 굉장히 매력적이겠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오스터볼드의 도시농업 프로젝트가 시사하는 바는 아마도 도시 전체의 안전한 먹거리 생산과 소비에 기반한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올바른 먹거리 문화를 통하여 도시 전체 공동체 형성이 건전하게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정말 지상낙원의 꿈도 이루어질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예, 이상 오늘의 도시농업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은 아주 이 소설 같은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종준 국장님의 도시농업 뉴스 브리핑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은 식생활 교육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정명옥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번 주 식생활 교육 뉴스 전해주시죠. 네, 전북 완주군 용진중학교 학생들이 지역사회의 도움으로 건강한 아침 식사를 제공받는다는 소식입니다. 완주군과 용진중 또 용진농협은 중학생 아침 결식 개선 사업 시범 사업과 연계한 완주형 먹거리 돌봄 따뜻한 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3월 26일 밝혔습니다. 주요 협약 내용은 상호 간 적극 협력하여 원활한 아침 급식을 운영하는 것과 건강하고 안전한 지역 식재료를 사용하는 데 협력하는 것, 그리고 청소년들이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하기 위한 식생활 교육에 노력하는 것입니다. 세 개 기관은 지난 2월부터 수차례 실무 회의를 진행하여 협약을 체결하게 됐는데요. 3월 27일부터 용진중학교 아침 급식을 희망하는 62명의 학생들에게 간편식을 제공하기로 한 겁니다. 전북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도 아침 급식 모니터링 및 만족도 조사를 통해 사업 확산에 동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조영민 용진중학교 교장은 간편식 1인당 한 끼 지원 단가가 3,000원이라 건강하고 맛있는 다양한 메뉴를 제공하기가 쉽지 않았다며 지역사회가 함께 나서줘서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예, 학생들에게 아침 급식을 주면 학습 효과도 높아진다고 하고 한참 클 나이에 이제 성장에도 이제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간편식을 준다고 하셨는데 주로 어떤 음식을 주는 건지 좀 알고 계신가요? 네, 저도 그 간편식에 대한 내용이 궁금해서 용진 농협에 알아봤는데요. 농협 옆에 로컬 푸드 매장이 있는데 그 사업장에서 지역 농산물로 한 컵 덮밥 같은 것을 직접 만들어서 제공한다고 합니다. 제가 전화한 지난 월요일엔 불고기 덮밥을 제공한다고 하더군요. 앞으로 빵 등 더욱 다양한 간편식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해서 제가 여쭤봤어요. 빵은 우리밀 빵으로 하시냐 이렇게 여쭤봤더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두 완주의 지역산 식재료로 만들 거고 완주에서 나지 않는 식재료인데 꼭 필요한 것만 부득이하게 먼 거리 식재료를 사용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완주가 이제 로컬 푸드 이제 선진지로서 네. 예, 이런 또 그 로컬 푸드와 함께 이제 이런 뭐 식생활 교육 이런 분야도 이렇게 좀 앞서 가는군요. 네, 제가 통화하니까 아주 자부심이 대단하셨고요. 적어도 일반적인 가공식품을 그냥 데워서 제공하는 방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자에게 로컬 푸드 플랜 뉴스 농장 우리 이것도 소개를 하고 링크 주소도 보내드리기로 했습니다. 예. 네. 잘하셨습니다. 예,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다음 소식입니다. 용인시가 지난 3월 30일과 4월 6일, 그러니까 토요일마다죠. 어린이와 학부모의 건강한 식생활 습관 형성을 돕기 위해 가족과 함께하는 신나는 봄소풍 체험 프로그램을
명지대학교 안에 있는 어린이 건강 식생활 체험관 토마야 놀자라는 곳에서 진행한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이 행사는 손 씻기 교육과 닭가슴살 오븐 피자, 푸실리 샐러드, 과일 꼬치 등 점심 도시락 만들기, 그리고 엄마가 참여하는 위생 영양 교육 프로그램 등으로 꾸며집니다. 이 프로그램은 용인시 어린이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가 운영하는데요. 시는 지난 2013년부터 명지대 산학협력단에 위탁해서 어린이집 급식소 686곳과 사회복지급식소 32곳의 위생 안전과 영양 관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도 가을 소풍을 진행할 예정으로 어린이와 학부모가 건강한 식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푸실리 샐러드가 뭐예요? 푸실리는 그 파스타 같은 그런 일종의 그런 뭐라 그러죠? 이탈리 음식이에요. 국수, 이렇게 꼬불꼬불한 국수 같은 건데 그걸 이제 삶아서 야채랑 같이 섞어서 소스 뿌려서 먹는 그런 음식이거든요. 예. 예. 그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이제 소식을 요즘 이렇게 많이 전해 주셨는데 네. 어린이나 이제 뭐 그 학부모들에게도 이제 그런 필요한 활동들을 좀 이렇게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에서 이제 하는가 봅니다. 네. 예. 학교 영양교사 입장에서는 이런 활동이 그 어떻게 뭐 도움이 더 되는가요? 네, 건강한 식생활 습관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교육 활동은 뭐 어느 기관에서 하든 필요한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내용으로 어떤 교육을 하느냐가 더 중요하겠죠. 제가 지난주에도 강조했지만 그 기후 위기 시대에 환경 교육, 그러니까 특히 식생활 관련 환경 교육, 예를 들어서 음식물 쓰레기 남기지 않기 같은 그런 내용이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까지 정명옥 선생님의 식생활 교육 뉴스 브리핑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거버넌스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이빈파 전 화성푸드 통합지원센터 센터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좀 오랜만에 오셨는데 그 시청자분들에게 인사부터 하시고 소식 전해 주시죠. 아유, 너무 오랜만에 뵙게 돼서 죄송합니다. 몇 번 소식을 전하지 못한 점 정말 심심하게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실력이 부족해서 일정을 맞추지 못하고 계속 결석하게 됐고요. 여러분께 좋은 소식 많이 전하지 못한 게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오늘은 제 파트인 거버넌스 내용이 아니지만 학교 급식 분야에 그 따끈따끈한 소식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늘 굳이 이 소식을 전하려 하는 거는 지금 최근 들어 그러니까 한 3년 된 이야기인데 벌써 일본에서 그 한국의 친환경 무상급식이라는 것에 대한 엄청난 그 선망의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친환경 무상급식을 어떻게 한국에서 진행을 하고 있느냐. 자기네들은 이제 유기농이 더 앞서가는 나라였고 한국에서 급식도 매번 배워갔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짧은 시간 내에 그 친환경 무상급식이 완전히 제도화되고 그저 그냥 사람들이 자고 일어나면 아무렇지도 않은 그 이제 공기를 마시듯이 그 친환경 무상급식이 진행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요 상황에 대해서 엄청나게 궁금해하고 엄청나게 부러워하고 또 엄청난 그 기대와 그 발전 요소들을 자기네들 나름으로 많이 해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작년까지는 아니 그러니까 올해도 이제 곧 오겠다고 준비들을 하고 있는데 시민단체 중심으로 이제 한국에 입국해서 그 많은 그 상황들을 보고 갔었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많이 소문이 났었고 특히 저의 활동 내용들을 많이 이제 찍어 가서 이제 동영상 교재를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에서의 그 친환경 무상급식이었던 시스템 운영의 구조, 푸드 플랜에 대한 그 내용들을 굉장히 궁금해하고 벤치마킹 하고 싶어 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번에는 그 학교 영양교사님이 직접 방문을 해서 자기 연구 논문 과제로 그 대한민국의 친환경 무상급식과 아이들의 그 이 급식 교육의 환경 그리고 아이들의 의식을 좀 직접 경험해보고 싶다고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학교에 동행하면서 취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그 일본 사람들이 그 실제로 우리나라 그 친환경 급식에 대해서 좀 그렇게 뭐 좋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우리는 뭐 오히려 뭐 로컬 푸드나 이런 것도 일본으로 배우러 이렇게 많이 갔는데 네. 예, 일본에서는 또 우리나라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공부하러 온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서 그 특히 이제 유기농 학회 회장이 제일 그 관심도가 높았는데 그 양반이 마이크를 잡고 대뜸 하는 얘기가 일본은 한국에 20년을 뒤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제 한국의 무상급식이 전 세계적으로 유일무이한 그런 그 제도인 것도 사실이지만 현실적으로 이 친환경 무상급식을 이끌어낸 시민단체와 시민운동의 힘에 대해서 굉장히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그거는 뭐 대략 짐작은 가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푸드 플랜을 공부하러 갈 때도 뭐 유럽으로 가고 그 뭐 네. 일본도 가고 이렇게 해보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체계적이고 좀 그런 이제 빠른 시간 안에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한 건 어떻게 보면 참 우리나라가 굉장히 이렇게 체계적으로 잘 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도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었고요. 그네들 오면 굉장히 이렇게 목에 힘주면서 많이 자랑질을 하고 많은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그 콘사토에라는 영양교사 선생님이 또 개인 사비를 털어서 이 대한민국의 급식 현황을 보러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그게 고맙고 굉장히 기특해서 너무 이뻐갖고 제 하는 일 제쳐놓고 이 선생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현장에. 예, 좀 말씀 전해 주시죠. 네, 이 콘사토에라는 선생님은 일본 도쿄 가쿠게이 대학의 부속 세타가야 초등학교 영양교사신데요. 대한민국의 친환경 무상급식을 운영하는 초중고등학교의 현장을 방문해서 여러 가지 조사 연구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을 다녀오게 됐는데 지난주에 일이었었거든요. 그래도 일주일밖에 안 지난 상황이어서 저 나름으로 따끈따끈한 소식이라고 자랑을 먼저 늘어놨습니다. 근데 학교하고 협의돼서 방문하게 된 곳은 경기도 고양시의 강선초등학교였고요. 초등학교 다음 날, 그러니까 저와 함께 있었던 그 다음 날 고양시에 있는 풍동중학교를 갔고요. 그 다음 날 경기도 광명시에 있는 광희고등학교를 방문해서 친환경 무상급식의 초중고등학교의 학교 현장을 일일이 이제 들여다보고 싶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율해줬고 이 일을 주선해준 선생님은 먼저 이 구희연 경기도 운동본부 대표신 구희연 선생님이 연결해 주셔서 김윤실 경기 영양교사회장님네 학교부터 가게 된 거였습니다. 그게 강선초등학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빈파 센터장님은 강선초등학교에 다녀오신 거죠? 네네. 예. 그래서 오늘 준비한 자료도 강선초등학교의 자료인데
초등학교 아이들 너무 밝고 예쁘고 건강하고 선생님 너무 친절하고 상냥하셔서 저 굉장히 막 방방 뜨는 그런 느낌으로 이 선생님들하고 행보를 같이 했습니다. 한눈에도 정말 예쁘고 학교 환경 자체가 교육이더라라는 게 그대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식생활 교육의 이 내용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이론적인 부분들을 아이들에게 그림으로 사진으로 이제 복도에다가 질비하게 일단 정리를 해놓은 그런 정말 건강한 학교, 건강하게 아이들을 키우는 학교를 보게 되어서 참 기뻤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런 내용에서 이제 콘사토에 씨는 막 눈이 막 휘둥그레지면서 막 계속 입이 다물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보여주는 것 같은 저 역시 굉장히 기분이 업되면서 상당히 행복했습니다. 근데 다만 아쉬운 거는 학교 부지가 이렇게 넓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 식당 운영을 하진 못한 부분이 좀 아쉬웠습니다. 근데 이제 중학교나 고등학교는 다 식당 운영하는 학교들을 보게 돼서 나름 콘사토의 선생이 많은 걸 배워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식당 운영을 안 하면 음식은 어떻게 만들어요? 교실 배식을 한다는 거죠. 아, 학교 급식을 교실에서 급식실을 자기 앉은 급식실이 자리에서 없다는 얘기구나. 교실 받아서 아이들이 이제 식사를 하죠. 그래서 어쨌든 아이들은 교실에서 이 급식을 배식을 받으면서 누가 봐도 행복한 급식 시간임을 뭐 연출을 굳이 하지 않아도 그냥 보여주는 그런 현장의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급식은 교육이다라는 게 더 가슴에 많이 와닿았던 게 아이들이 먹는 것에 대한 이 먹을거리와 관련된 교육을 영양 선생님도 하시고 또 복도에다가도 쭉 그려놓고 또 아이들은 선생님과 함께 이 밥을 나누면서 진짜 말 그대로 참교육을 받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좋았어요. 일종의 파노라마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 수준이었어요. 많은 부분 콘사토의 선생님이 비교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데 정말 한국은 대단합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실제 이 친환경 급식이 될 수 있게끔 이 강산초등학교도 경기도 유통공사를 통해서 친환경 급식을 유지를 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이 가격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선생님들이 정말 많은 고민 끝에 이 물가 상승 분에도 불구하고 이 고급진 음식을 학교 급식으로 공급해주고 있다라는 거가 굉장히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빈파 센터장님의 거버넌스 뉴스 브리핑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음은 심층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의 초대 손님은 시흥시에서 친환경 농업을 하시면서 시흥시 푸드플랜 정책을 만들어가고 계신 김경숙 시흥시 먹거리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모셨습니다. 김경숙 부위원장님은 20년 전 귀농해서 친환경 농업을 하시면서 시흥시 친환경농업인연합회 회장, 경기도 친환경농업인연합회 여성위원장 등을 역임하시는 등 적극적으로 친환경 농업을 위한 활동을 해오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김경숙 위원장님을 모시고 시흥시 먹거리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먼저 간단하게 자기 소개부터 좀 해주시죠. 네. 저는
미래의 농민을 만드는 게 제 목표여서 아들을 데리고 농사를 짓고 있는 시흥에서 정말 열심히 농사를 짓고 있는 김경숙이라는 사람이고요. 지금까지 사실은 처음 시작할 때 몸이 안 좋아서 남편의 그 질환으로 인해서 하던 사업 다 마무리 짓고 영농을 시작했는데요. 후회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20년 전에 이제 귀농을 하셨다고 이제 소개를 했는데 그 전에는 이제 무슨 일을 좀 하시다가 또 이제 어떻게 이제 귀농을 좀 하셨는지 간단하게 좀 당시 상황 설명 좀 한번 해주시죠. 사실은 시어른을 모시고 살고 그러면서 어머님이 먼저 돌아가시니까 아버님이 8남매 중에 제가 막내였는데요. 막내 잡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풍이 오면서 이렇게 사람의 몸은 나이가 가면 병들어지고 내 마음대로 자제가 안 되니까 저는 딸같이 딸보다도 더 손주처럼 그렇게 하셔서 산후조리원도 하고 독서실도 하고 학원도 하고 감히 얘기해도 돼요. 가위도 하고 그런 얘기 하면 안 되는 줄 알고. 네. 그러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나름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열심히 살았고요. 현재도 지금 농민으로서 농업인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현재도 다방면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귀농 하실 때 이제 왜 귀농을 하셨는지. 네, 사실은 이게 가족력이 있으셨더라고요. 무슨 얘긴가 하면 형님들이 계신데 이렇게 애기 아빠 형제들 중에 그 당시에 생존에 계신 분들이 8남매 계셨는데요. 사남매는 먼저 세상을 어려서 가셨고 그리고 이제 8남매가 살아라 있었는데 그 중에 아니 그러면은 12남매였다는 네. 거예요? 아이고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그렇게 많이 예. 그런데 그 중에 두 분이 돌아가시더라고요. 당뇨 합병증으로. 근데 어머님이 시어머님이 당뇨를 앓고 계셨어요. 그런데 어쨌거나 신앙 안에 계셔서 소천하실 때는 편안하게 가셨습니다. 근데 그거를 보면서 형이 허무하다고 그래야 되나요?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알아주는 대학교 법대까지 나오셔서 활동을 하셨고 원하든 원치 않든 세상살이 하시든 열심히 하시던 분이 한순간에 배에다가 뭔가를 자꾸 집어넣고 그리고 손에다가 혈액투석하고 이러시더니 그냥 힘없이 가시더라고요. 이제 그걸 보면서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세상살이에 물질이 다는 아니다. 현재 살고 있는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동반자가 내 옆에 있어야지만 살 힘을 얻을 수 있겠다 생각을 했고 아이들이 너무 어렸었습니다. 그때는. 네, 그래서 농업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귀농을 좀 이렇게 해서 이제 농사를 이제 시작을 하셨어요. 그 네. 농사를 해보시니까 뭐 어떻든가요? 뭐 돈도 좀 버셨나요? 아이고 엄청 어려웠죠. 고생 많이 했지요. 처음에 농사꾼이 되기 위해서 사실은 농민이 아닌 농사꾼이 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게 농사는 처음 해보신 거죠? 예, 처음 해봤죠. 아니요. 어린 시절에 어머님 아버님은 영농을 하고 계셨죠. 그러나 저는 농사를 짓는 건 처음 해봤죠. 그런데 농사를 지으면 돈이 될 줄 알았더니 건강도 좋아지고 돈이 될 줄 알았더니 돈도 안 되고요. 건강은 좀 나아졌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대학병원에서 완치됐으니 동네 병원에서 약 처방만 받으시면 될 것 같다는 남편에 대한 기쁜 소식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초창기에 친환경 농사를 선택을 하고 농약을 안 주고 비료를 최대한 제 수준에서 안 주는 범위 내에서 시설을 짓고 난 다음에 그 안에서 열무, 토마토 등을 심어서 생산을 해봤는데요. 눈이 소복히 쌓인 12월, 1월 달에 물건을 4kg짜리 열무 박스에다가
한 박스씩 포장을 해서 도매시장을 갖고 가면요. 돈을 얼마 주는 줄 아세요? 형편없이 주더라고요. 구멍이 너무 많이 나서 300원에서 800원까지 받았습니다. 한 박스에, 많이 받았죠. 한 박스에 4kg 한 박스에.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또 2,000원도 받았죠. 그러나 이제 최고로 적게 받을 때는 그렇게 받았고, 들어가는 내가 노력한 거에 대한 사회에서 인정해주는 귀한 농산물에 대한 것들이 너무 쉽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아서 관내에서 움직이는 움직임을 좀 봤습니다. 제가 시흥에서 농사를 짓다 보니까 시흥시의 친환경을 하고 있고 또 농장에서 조금 깨어져 있는 사람들이 교육농장으로서, 그러니까 조금 앞서 나가는 농업인들이 계시면 서로 소통하고자 손을 내밀고 같이 손잡고 갔습니다. 현재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제 농사를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하셨고, 농사를 하시면서 보니까 활동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하실 분들이 안 계시니까 제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뭐 친농년 회장도 하고, 뭐 경기 친농년 뭐 여성 위원장도 하시고, 하실 뭐 분이 안 계셔서요. 시흥시 농민회도 만들고. 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 저렇게 좀 이렇게 그 농민들을 위한 그런 활동을 하시려고 이렇게 귀농을 하셨나, 뭐 그런 생각이 좀 이렇게 들었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활동을 영농을 하면서 가정 경제를 꾸리면서 활동까지 한다는 것은 내 경제가 어느 정도 뒷받침이 돼줘야지 활동이 되지요. 오늘도 사실은 제가 4시 반에 일어나서 상추를 따고 포장을 하고 로컬푸드 매장에 다 진열을 해놓고 또 밭에 가서 지금 샤인머스켓 새로 만든 그 밭에 그 철사줄 덕형으로 만드느냐고 철사줄 띄우다가 왔습니다. 네, 마무리도 못 짓고 이러고 다닙니다. 아 그러면 지금 하고 계신 농사는 어떤 농사를 하고 계신 거예요? 주품목은 지금 엽채류 하고 있고요. 친환경을 하고 있는 필지는 거기에는 감자하고 단호박이 주 품목이고 거기에 부품목으로 부추하고 있고요. 네, 그렇게 농사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환경으로 농사하셔서 학교 급식에 출하도 하시고, 네, 지역의 로컬 매장에도 네. 출하하시고. 네, 재밌습니다. 예. 지금 현재는 재미있습니다. 과거 20년 전에는 굉장히 어려웠으나 현재는 재미있게 농사 짓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뭐 그렇게 농사를 하시면서 활동도 많이 하시고,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시흥시 그 이제 푸드플랜 이제 그 부위원장을 맡고 계신데, 네. 그 시흥시에서 그 푸드플랜은 언제 어떻게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까? 2020년도일 거예요. 제가 지금 4년. 용역을 시작한 거는 18년도부터 길청순 지역농업 네트워크 사장님이 용역을 맡아서 하셨고, 그 기간이 조금 독특하게, 시흥시는 다른 지역하고 독특하게 용역 기간이 코로나 때문에 좀 이렇게 길게 늘어났어요. 이렇게 길게 늘어나서 좀 천천히 진행을 했었고요. 그랬을 때 제가 이제 들어가서 어떤 내용인지를 들으러 갔었습니다. 사실은 갔다가 아 이거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중간중간 용역하시면서 1차 생산자들이 있는 곳을 그곳에서 설명을 해주고 그곳에서 이 내용들을 풀어내주면 좋겠다고 제가 제안을 했고요. 그래서 농가에서 풀어내는 것들을 하다 보니까 제가 보이는 것도 있지만 제3자가 시흥에 왔을 때 보이는 부분이 또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20년도 21년도에 이제 이거를 구성을 했고요. 현재는 이 푸드플랜 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난 다음에 제가 2년이 임기인데 지금 연임을 또 맡게 돼서 내년이 마무리 짓는 해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3년차 네. 먹거리 그 위원회 네. 예, 부위원장을 이제 하고 계신 거고. 근데 시흥시 같은 경우는 그 좀 이렇게 푸드플랜 진행이 이제 아까 이제 잠깐 말씀을 좀 하셨는데 대부분들이 이제 그 푸드플랜을 이렇게 이제 용역을 진행을 하면서 네. 보면은
이제 시민들의 의견이나 이제 시민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요식 행위로 뭐 이렇게 적당히 이제 그 좀 이렇게 좀 그렇고 주로 이제 행정하고 용역 업체하고 이렇게 이제 일을 이제 주로 이제 하게 되는데 시흥시는 좀 어땠어요? 뭐 그 그래서- 시민들하고 결합은 좀 잘 됐나요? 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가는 것을 제가 원치 않아서 1차 생산자들이 계신 곳 탔고 시민들이 계신 곳에서 같이 만들어내는 용역을 시작을 했고요. 그 프로그램을 풀어나갈 때 모두가 행복했었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만드는 동안은 그 시간이 정말로 아깝고 농민 쪽에서는 농민 입장, 1차 생산자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농장의 일들이 진짜 태산같이 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봄에 할 때는 들에 있는 쑥을 뜯어다가 그거를 반죽을 해서 그 옛날부터 해왔던 그 쑥떡 이렇게 개떡이라고 그러죠. 쑥개떡. 네, 그거 해가지고 나눔까지 하고요. 그리고 참 좋은 게 푸드플랜 위원으로 들어와 있는 친구 중에 젊은 친구가 청년사회에 있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분이 사실은 원예학 조경학 박사님이셨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도 분과장으로 지금 움직이고 계시고요. 대학교에서 지금 조경학 강의하고 드론도 지금 가르치고 있고 이런 분이 계셔서 저희는 이 푸드플랜 위원회에서 바라봤을 때는 인재 확보에서는 성공을 했다고 봤습니다.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현재 먹거리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사람들이 중장년인데 청년층에서 들어와서 관심을 보였다는 거에 대단한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이제 보통 그 이제 푸드플랜 이제 수립을 위한 이제 연구 용역이 이렇게 끝나면 이제 그 이제 결과지로서 이제 컨트롤 타워에 해당되는 먹거리 위원회를 이렇게 만들고 이제 그 푸드 통합 지원 센터를 이렇게 이제 만들게 이제 돼 있는데 지금 이제 시흥시 같은 경우는 푸드 통합 지원 센터는 따로 없죠, 지금. 네, 현재는 그 따로 없습니다. 용역 끝나고 보니까 저희는 독특하게 시흥시는 위생과에서 로컬푸드 사업이 있어서요. 그 푸드플랜을 위생과에서. 네, 위생과에서 사실은 모든 사업이 농업하고 관련돼서는 농림부 쪽에서 농림청이나 뭐 이런 데서 내려오는 사업인데 위생과로 가서 있다 보니까 부서 간의 협동이 잘 안 되고요. 그러면 학교 급식도 위생과에서 담당을 해요. 네네네. 아, 그때 위생과에서 담당을 했어요. 그때는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위원장을 맡고 2년 정도 걸렸습니다. 제가 그런 것은 시장님하고도 말씀을 나눈 적이 있고 의원님하고도 말씀을 나눈 적이 있지만 그렇게 해서는 시흥의 발전, 농업 발전, 먹거리에 대한 것은 용역으로만 끝난다. 용역비만 없어지는 이 사업이다라고 말씀을 수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고 그로 인해서 저는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먹거리를 정말 플랜을 계획을 세우고 싶다면 우리 전담 부서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말이 나오고 한 6개월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요. 저희는 농업기술센터로 로컬푸드 사업이 다시 되돌아왔고요. 그 안에 먹거리 전략팀 5명이 과장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주무관까지 쭉 비치가 돼서 한 팀을 이뤄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푸드플랜 그 연구 용역을 하면서 예, 그게 이제 제안이 이렇게 된 그렇죠. 거죠. 네. 그런 이제 용역 그 업체하고 같이 이제 그 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 먹거리 위원회는 이제 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먹거리 위원회가 이렇게 결성이 됐던 거예요? 아니면 아니요. 용역이 끝나고 됐나요? 먹거리 위원회는 용역이 끝나고 거기 그 용역에 참여했던 시민 모든 분들이 모여서 마지막 용역 마무리 질 때요. 그때 모여 있던 분들 중에 선택을 했습니다. 모두가 지적을 몇 하고 분이나 되세요? 먹거리 우리 위원. 위원은 30명으로 30명이고. 네,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해서 30명으로 조례에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럼 뭐 회의는 뭐 회의는 전체 회의가 있고 또 분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분과회의는 특별한 안건이 생겼을 때 분과에서 회원들이랑 같이 나눠서 사실은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고요. 현재 잘 되는 분과가 있고 잘 되지 않는 분과도 있습니다. 한 번도 하지 않는 분과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수시로 하는 분과가 젊은 층,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수시로 하고 계시고 저희가 이제 알림을 독특하게 시흥시 같은 경우에는 축제가 많습니다. 프로그램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습니다. 시 자체 내에서. 그럴 때마다 이 과에서 나가가지고 홍보 활동을 먹거리에 대한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작년도에 24년도 우리 시흥시에 맞는 푸드플랜 사업 선정 계획을 발표를 하고 나눈 내용이 무엇이 있었는가 하면 우리 먹거리 전략팀에 대한 이제 사업 목록을 좀 정리 좀 하자. 그래서 7월까지는 이거를 마무리 짓자 그랬고요. 그리고 이제 먹거리 전략팀에서도 이제 어떤 사업을 우선적으로 집행을 하는 게 좋겠냐, 진행을 하는 게 좋겠냐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현재 시흥시는 오셔보셔서 아시겠지만 농업기술센터가 굉장히 열악하고요. 너무 좁고 국장님이 센터 소장님을 맡음으로 인해서 이게 덩치가 커졌습니다. 그래서 시흥시는 지금 현재 공사에 들어가서 있고 기술센터 이전 그 공사에 들어가 있고 그게 공사가 마무리되면 푸드통합지원센터 명칭은 어느 걸로 사용할지 잘 모르지만 공공통합 뭐 지원센터가 됐든 시흥 먹거리 지원센터가 됐든 관계없이 거기에는 아마 간판이 걸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포상이 나가야지 될 것 같은데요. 펜스는 쳐져 있습니다 현재. 그러니까 어쨌든 시흥시는 그 이제 연구 용역이 이렇게 끝나면서 먹거리 위원회가 이제 구성이 되고 먹거리 위원회 중심으로 이제 먹거리 정책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행정 조직도 이렇게 개편이 되고 네. 이렇게 해 오면서 이제 그 향후에는 이제 그 푸드 통합지원센터 이름이야 이제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푸드 통합지원센터에 대한 그런 이제 그림도 이제 갖고 계신 거예요. 네, 네. 예, 좀 알겠습니다. 근데 이 지금은 이제 물론 이제 통합적인 이제 푸드 통합지원센터는 아니지만 뭐 학교급식은 학교급식 이제 지원센터가 있어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로컬푸드는 따로 이제 로컬푸드 이제 또 직매장들이 또 운영되고 있고 지금 로컬푸드 직매장은 이제 시흥에는 몇 개나 이렇게 운영을 좀 하고 있나요? 지금 현재는 공식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4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운영을 해요? 농협에서 하나요? 네, 경제지주가 하고 있죠. 농협 경제지주가 하고 있고요. 안산농협, 안양원예조합, 부천원예조합 그리고 현재 그 안양원예조합, 부천원예조합, 광명이 오늘 3군데밖에 없네요. 네, 4군데인 줄 알았더니 3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네. 예. 하고 또 이제 다양한 뭐 그 축제 뭐 이런 부분들이 네. 좀 많이 있다고 이제 하셨고, 그러면은 이제 그 대략적으로 했는데 혹시 그 뭐 시흥 푸드 플랜에 대해서 뭐 질문하실 거 있어요? 뭐처럼 오셨는데 이제 우리 김포도 진행 사항이 좋지 않나요? 아니요 김포는 연구 용역까지만 끝내놓고 있고 먹거리 외에나도 지금 없어요. 그게 제가 두려워서 저는 농민 조직을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 조직을 만들 때 먹거리 위원회에 들어와서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을 끌어올 때 그래서 제가 1차 생산자 농가에서 우리 용역할 때 설명하고 교육하고 모으고 이럴 때 거기서 하자 이랬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농가로 찾아가서 그 농가에 계신 그러니까 농장주가 있는 곳에 가서 하게 되면 농장주는 발을 뺄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이 책임감도 있고 해야 되겠다라는 열의도 더 높아져서 이제 그렇게 했던 거고 농민이 사실은 각 지역마다 다 똑같지만
지금은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돼 시민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돼 있고 단체들이 많이 움직임이 활발하고 있으니까 그런 분들이 저희는 도시농업 쪽에서도 많이 오셔서 계시고요. 그리고 강사활동을 하고 학교 교육하고 연결된 그 교육 프로그램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궁금하기도 하지만 본인이 때가 되면 활용을 하실 목적도 있으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용역이 끝나기 전에 이런 것들을 사람을 꾸리는 작업을 용역을 하면서 그거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개인적으로 많이 들었고요. 보면 용역이 끝나고 10년 가까이 된 곳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지역에.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쉬움으로 남는 거죠. 국가에서 바라보면 우리의 혈세가 낭비됐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바로 집행이 안 되면 없어진다고 바라봐야지 되고요. 그리고 또 어느 한 사람이 또 누가 나서 나 용역 그거 끝난 거 나 푸드플레 우리 이제 할래 할 수도 없어요. 그때 바로 받아서 바톤 터치가 바로 돼야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시흥은 지금은 합법화됐지만 농사짓는 것 자체를 시설하우스를 불법이라고 유권 해석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시청 앞에서 제가 6개월 이상을 데모를 했습니다. 길거리에서 처음 농민들이 그렇게 하는 건 처음이었대요. 최초였고 6개월씩이나. 네. 그리고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또 다른 것도 했어요. 물론 농민의 결성한 것도 했지만요. 그 문서로 나와 있는 것들을 사실은 원상으로 복구시키기가 없었던 일로 하기가 참 어려운데 근데 다행히 농민들의 소리가 들려서 그거를 10년 유예를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화 사업으로 가서 이거를 풀어내는 이제 숙제가 남아 있는데요. 어떤 방면에서 바라보든 학교급식 지원센터 있고 그리고 공공성을 지닌 뭐 강공소나 이런 것들이 있지만 앞으로 미래에는 젊은 아이들보다는 늙은 먹거리를 계속 필요로 하는 노인 세대는 많고 생산할 수 있는 젊은 세대는 줄어들므로 인한 먹거리 플랜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푸드 통합 지원센터가 꼭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님 말씀은 그 일단 푸드 플랜 연구 용역이 이렇게 끝나기 전에 그런 것들이 준비가 이렇게 되지 않으면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이다. 네. 이제 그런 말씀을 좀 강조를 좀 이렇게 해주셨고 시흥시 같은 경우는 그 시장이 지금 위원장으로 돼 있는 거죠. 아니요. 부시장인가요? 네. 부시장이. 네. 그 조례 만들 때 참 급했습니다. 뭐가 그렇게 급했는지 급하게 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돼 있고 타 시군에 그 보면 공동 민간 거버넌스를 구축하게끔 돼 있잖아요. 예, 푸드 플랜에는. 그래서 이제 민간 거버넌스를 구축을 하면 민과 간이 공동 위원장을 이렇게 해주면 참 움직이기가 좋은데 그게 안 돼 있어서 불편한 점도 있는데요. 사실은 행정 쪽에서 바라보면 민이 움직여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있고 관이 움직여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민이 오히려 부위원장으로 있으니까 쉬운 점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마무리. 그러니까 그 시흥 그 시장님은 네, 그 용역을 할 때 하고 네. 그 지금 시장하고 같은 시장이에요. 아유 그럼요. 임명택 시장님이신데요. 굉장히 열정이 넘치시고 그분도 법을 전공하신 분이라 생각이 굉장히 많이 남다르게 뛰어나신 분이시고 시흥시에는 서울대학교 캠퍼스를 또 유치를 시키셨고요. 서울대학 병원까지도 지금 유치 계획에 들어가 있다고 발표를 하셨습니다. 먹거리에도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지 막둥이가 22개월 정도 됐을 거예요. 네. 아, 그럼 아주 젊으신 분이시구나. 네. 최고로 젊은 시장님이시다고 그때 그랬었는데요. 예, 그 당시. 어쨌든 뭐 그러니까 뭐 먹거리 정책이나 그런 정책적인 그 연속성도 이렇게 쭉 이어져 오고 네. 있고, 예.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계세요. 예, 예, 이렇게 좀 이렇게 시흥 이제 푸드 플랜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들었고요. 예.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여기까지 와서 보니까 김포 굉장히 좋은데요. 넓고 뭐 큰 건물로 막혀 있지가 않고 시흥이 처음엔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많이 여기저기가 많이 농지가 많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마음 아파요.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 뉴스농장 푸드플랜 뉴스농장 시청자분들한테 네. 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시흥에서 김포까지 달려왔습니다. 먹거리에 대한 생각들을 서로 소통하고 나누고 경기도의 31개 시군에 계신 분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내 지역에 내가 사는 곳에 필요한 것들이 또 새롭게 계획으로 세워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달려왔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많이 들어주시고 예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럼 이것으로 김경석 시흥시 먹거리위원회 부위원장님과 함께한 시흥시 푸드플랜에 대한 심층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도 먹거리 분야 뉴스 브리핑과 시흥시 푸드플랜에 대한 심층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이것으로 2024년 4월 3일 푸드플랜 뉴스농장 11번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